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이상하게 작년하고 올해 감기가 유독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강차도 열심히 먹고 있고, 프로폴리스? 그것도 좀 먹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목감기가 유독 많이 걸리더라고요. 음, 오늘 책은 1인 회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 요약본은 부코스모스에서 가져온 요약본입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한 이유가, 제가 유튜브는 이제 소그룹 강의나 1대1 컨설팅은 계속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조금 이제 일을 좀 확장을 해서 1인 지식 기업 쪽으로 강의를 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사실 1인 지식 기업이 원래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막 활성화된 거는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요즘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본에서는 좀 뭐 한 5년, 한 6년, 7년, 뭐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난 책들이 몇 권이 있길래 요즘 책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근데 비슷할 거예요. 이런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은 좀 비슷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걷기 위해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멘토의 가르침을 따라 저자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실험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1인 지식 기억가로 자리매김한 인물들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9가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자신에 맞는 필살기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천직을 찾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하였다.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틈새 시장을 찾아 경쟁력을 높이고 스스로를 마케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저자가 직접 걸어온 8,000시간의 기록을 담았다. 저자는 성함이 수희향이라네요. 좀 성함이 굉장히 특이한데 본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호주 NSW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경영학과 인문학을 접목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문화기획자로 이제 활동도 하기 시작하면서 1인 기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서가 있네요. 역서는 찰스 핸디의 신세대 기부자들 그리고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 전략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게 있네요.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1인 지식 기업가로서의 실행 프로그램 1만 스쿨과 전자책 출판 기획과 강연 기획사 북시네마 변화경영연구소 북카페에서 소속 연구원들과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일을 좀 하시는 분이세요. 네, 쇼 서머리 한번 같이 보시죠. 구본형, 변화, 경영 사상가는 1인 지식 기업가들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조직이나 외부에 자신의 목숨을 내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자들로서 10년 전에는 단지 이론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선택사항으로 변하였고 10년 후가 되면 절대적으로 고용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하는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과연 어떤 장비들을 챙겨야 할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이 책이 2012년도에서 이제 나온 책이니까 거기에 이제 10년이면은 2002년부터 뭐 나온 얘기인데 그때는 그냥 이런 이론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점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먼저 자신만의 죽여주는 필살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장에서 뛰어보니 너무나 옳은 지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조직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거대한 세상과 맞짱을 뜨기 위해선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콘텐츠가 없으면 1인 지식 기업가로서의 입지는커녕 밥벌이조차 걱정해야 하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거기다 현장에서 뛰어본 결과 필살기는 필살기인데 시장성 있는 필살기여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도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시장에서 외면하면 그의 필살기는 빛을 발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자신만의 필살기를 선정하여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도록 연마하려면 무엇보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겠다. 더군다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학교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느라 인생 1막 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인생 2막만큼은 단순히 밥벌이뿐 아니라 자아 실현까지 겸할 수 있는 일을 필살기로 삼으면 1만 시간 여정도 그리 길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다음으로 철학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적 갈등과 외적 어려움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인 것 같다. 1인 지식 기업가의 길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고독에 대항해야 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불안과 두려움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들을 겪다 보면 내 안에 확고부동한 정신적 뿌리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아무래도 이제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다가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가족들, 특히 이제 가정이 있으신, 저도 가정은 있습니다. 1인 가정, 고양이 2마리와 살고 있는. 하지만 이제 진짜 이제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있고 뭐 부인이 있고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처자식이 있는 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길을 떠나기 전에 혹은 길을 떠난 뒤에도 부지런히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갈고 닦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고 철학이라 해서 거창하고 머리 아픈 일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자신의 중심을 잡아줄 신념 하나면 족하니 말이다. 끝으로 마케팅 능력 또한 어렵지만 꼭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 중에 하나이다. 한국은 특히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서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 결과 빛나는 재능과 스킬을 1만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뒤에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이 또한 작은 물길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키워나가는 1인 지식 기업가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 길 떠나기 전부터 포기할 일은 절대 아니다. 정리하자면 1인 지식 기업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필살기 플러스 철학 플러스 마케팅, 필살기,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심이죠. 그 다음에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지난 8,000시간을 걸어오며 구본형 변화 경영 사상가의 이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실험해 보았다. 그리하여 1에서 4장에서는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필살기를 찾고 수련해야 하는지를 5장에서 7장에서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싶은 수익과 지출면에 과연 어떤 철학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주변에 멘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 1만 시간 여정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 세우기를, 끝으로 8장에서 9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광고비를 별도 지출할 수 없는 1인 지식 기업가들이 스스로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자, 이제 길 떠날 채비를 갖추었으니 9가지 로드맵을 따라 1만 시간 여정에 오를 시간이다. 약간의 기대와 얼마간의 설렘을 동반해 준다면 길잡이로서 무한 영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분이 글 쓰는 분이 약간 기획자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획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큐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어쨌든 9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9가지라고 했으니까 챕터가 9가지로 나눠져 있겠죠. 한번 좀 챕터는 한번 보고 가시죠. 목차는. 첫 번째는 남의 떡 그만 쳐다보자.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에 맞는 꿈을 찾아야 된다. 챕터 2는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는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파악하기. 좀 비슷한 거네요. 챕터 3은 나만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오르지 못할 나무가 없다. 천직의 시장성 검토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4는 모든 무협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천직 수련하기. 이거 아침형 인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챕터 5는 목구멍이 포도청 맞다. 최소한의 생존 경비 확보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챕터 6은 솥단지의 다리는 3개다. 수입의 다각화와 집중화 만들기. 챕터 7, 다양한 멘토가 필요하다. 북극성, 나침반, 그리고 내공 쌓기. 챕터 8, 천하통일 앞에 한 나라부터 장악하기. 나보다 큰 커뮤니티에서 존재감 확보하기. 챕터 9, 천하통일의 주춧돌 놓기. 내 책 쓰기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최근 책에는 여기에 유튜브가 들어갈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아까 1인 기업가 강의를 할 때 유튜브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쓰기 부분도 있고 강연 부분, 그리고 이 어떤 그 동호회나 조직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에도요. 시간은 안 넣었다. 새벽 시간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중심 강의다 보니까 시간 부분이 좀 빠져 있긴 했네요. 한번 보시지요. 네, 1인 회사. 남의 떡 그만 쳐다보자. 기질에 맞는 꿈찾기. 자유기고가 프리랜서 5년차 서승범 씨. 사실 이게 1인 기업가와 프리랜서가 같은 거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계속 보시죠. 올해로 자유기고가 프리랜서 5년차인 서승범 씨는 대학에선 역사학, 대학원에선 서양사를 전공한 역사학도이다. 어딘가 자유로움이 배어나오는 이미지답게 가장 감동적인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훈의 자전거 여행과 곽재구 선생의 포구 기행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훈 선생을 글쓰기의 멘토이자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단다. 곽재구 선생은 김상이 주가 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행기를 쓴다면 김훈 선생은 지식이나 사실을 뼈대로 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래도 후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김훈 선생의 느린 글쓰기 작법, 가로하고 설명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선생은 늦은 나이에 등단하여 느린 출발을 하고 있다. 네, 가로 닫고. 네. 김훈 선생의 느린 글쓰기 작법에서 나오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 같은 단단한 글쓰기를 담고 싶다고 한다. 글이 작가를 표현하는 도구라 한다면 편안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것 같은 서승범 씨다운 이미지가 드러나는 글을 쓰는 것이 바람인 것 같다. 미국 흑인사를 졸업 논문으로 썼던 그가 학교를 떠나 세상과 가장 먼저 만들어낸 연결고리는 잡지사 기자였다. 여러 잡지사를 거치며 3년 반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맡게 된 다음 일은 사보기획사 편집장 일이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그의 커리어는 안정권으로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였다. 하지만 그에게 안정된 시간은 1년 반으로 충분했다. 첫째가 3살이 되고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나려는 그 시점. 그는 1년 반의 편집장 생활을 정리하고 프리랜서 자유기고가로 독립을 선포해버렸다. 만삭의 아내를 뒤로하고 독립 선포라니.
얼핏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의 안정된 일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하였을까? 제 기질에 도저히 안 맞았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글을 쓰며 살고 싶었는데 편집장은 기획부터 편집, 마케팅까지 모든 일에 전부 관여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한마디로 총감독 역할과도 같은 일인데 그 일이 제겐 전혀 흥미롭지 않았어요. 거기다 또 하나 결정적인 요소는 사보 편집장은 워낙 트렌드를 창출해야 하는 일이라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도 계속하기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제가 어찌 버틴다 해도 결국 나와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정말이지 한 살이라도 일찍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역할 모델인 김훈 선생님이 떠올랐다. 그렇게 천천히 여행 작가의 길을 만들어 가고 싶은 이에게 매달 마감 시간에 쫓겨 모든 행정 업무부터 마케팅까지 담당해야 하는 일은 분명 기질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내면 탐구에 기반을 둔 자기계발 저자이자 상담가로 유명한 윌리엄 브리지스의 말을 빌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30대 중반이 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한 내적 욕구가 분출된다고 한다. 이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단순히 흘려버리거나 그냥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이후 알코올이나 게임 중독자처럼 감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원하는 일이 대극에 놓여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나의 삶이 전환점을 맞고 싶다는 나의 삶이 전환점을 맞고 싶다는 하나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니 제가 이 문장을 왜 자꾸 틀리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즉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원하는 일이 대극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 끝과 끝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속에서 나의 삶이 전환점을 맞고 싶다는 하나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막 그 막히는 시간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10,000원 버스나 지하철에 이제 타고 회사를 가는 게 너무 싫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막 그 상사들의 등살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다. 아니면 일을 너무나 하기 싫다,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음속에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죠. 회사 일도 뭐 즐겁고 다 괜찮지만 이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제 1인 지식 기업가로 이제 새롭게 삶을 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일하기 싫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서승범 씨의 경우는 자기 안의 소리를 잘 포착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분명 그는 전형적인 내향형 스타일로서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편집장보다는 자신만의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자유기고가나 작가가 어울린다. 더군다나 그의 말처럼 사보 편집장이란 일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도 계속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30대 중반에 기질에 맞는 자신만의 꿈을 위해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한 일은 분명 합리적인 용기라 칭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의 판단이 결탄코 깊은 생각 끝에 내린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었다는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네, 이제 챕터 1이 끝났네요. 아까 기질에 맞는 꿈을 찾아야 된다. 아마 그게 챕터 1이었을 거예요. 챕터 2는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파악하기. 챕터 1과 2는 기질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늘에 놓인 해시계, 기질적 장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사람들의 재능을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관측한다면 마커스 버킹엄과 도널드 클리프턴의 강점 혁명은 재능과 기질을 한데 엮은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두 사람은 30여 년 동안 각 분야 200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기질적 장점 5가지를 알려주는 테스트다. 스트렝스 파인더겠죠? 예, 스트렝스 파인더에선 사람들이 지닌 기질을 34가지 테마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질이 어떻게 장점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좀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여러 가지 요즘 하도 안 했더니 기억이 안 나네. 애니어그램이나 MBTI 이런 것들, 그런 종류의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나 아이들은 한 번씩 해봐도 좋고, 대학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본인의 이제 기질적인 면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상체질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을 4가지, 그거는 이제 몸의 체질이에요. 근데 몸의 체질에 의해서 이제 외적으로도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4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재밌게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났더니,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확실히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MBTI나 애니어그램을 했을 때는, 그건 어렸을 때니까, 사실, 누구와 이렇게 심각하게 부딪힐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과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계속 하지? 그리고 상대방도 왜 권문영은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항상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사상체질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장점을 그늘에 놓인 해시계라고 표현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은 강점이 다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인생의 비극이지, 내 강점이 없다, 내가 충분하게 발휘될 만한 강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고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거죠. 스트렝스 파인더 개발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 저마다 장점이 있고 이 장점들을 개발한다면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질적 장점이란 어떤 것일까? 한 연구원 선배의 사례를 빌어 설명하자면 선배의 5가지 장점은 탐구심, 초점, 관계자, 신념, 책임이었다. 얼핏 보면 장점이라기보다는 기질로 익숙한 단어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질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장점으로 활용되는 것일까? 우선 탐구심의 경우는 선배 스스로도 자신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오히려 무언가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하나의 주제를 알기 위해 한 분야 전체를 파고드는 스스로가 더딘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탐구심을 지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캠벨이 강조했던 독서법은 하나의 주제를 섭렵하기 위해서 한 저자의 모든 저서를 공부하고 거기서부터 방사선형으로 독서를 확대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탐구심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공부 방법으로서 탐구심이 얼마나 큰 장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탐구심과 인내심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독서는 인내심을 요하는, 그러니까 독서가 아주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잘 안 맞으니까 독서는 사실 인내심을 좀 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탐구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권을 천천히 이제 열심히 읽는 거죠. 그걸 파악할 때까지. 근데 그게 굉장히 장점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독서를 하면 이제 하나의 저서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방사선형으로 독서를 확대해 나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초점이 발휘되는 경우는 해마다 연초면 꼬박꼬박 세우는 연간 계획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흔히 놀면서도 할 건 다 하는 친구. 이미지 그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중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다 해내는 스타일이다. 초점 테마를 장점으로 지닌 다른 예를 들자면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도 본능적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사람들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 그 또한 초점 테마가 지닌 장점이다. 또 책임감의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기 비교적 쉬운 장점이다. 그만큼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굳이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책임감이 강한 이들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드러난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테스트를 했을 경우 책임감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다른 기질들이 장점으로 내재된 경우가 많다. 대개 사람들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두세 가지 평상시 스스로도 짐작 가능했던 장점이지만 두세 가지의 경우는 내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정리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가드너의 다중지능과 스트렝스 파인더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제 서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분야에 기질적 장점을 지녔는지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는 사실이다. 선배의 경우 다중지능에 의하면 자기 성찰지능, 언어지능 및 인간 친화지능이 높다. 여기에 탐구심, 초점, 관계, 신념, 그리고 책임감이 강점 테마이다. 이제 선배가 연구원을 졸업한 뒤에도 꾸준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사색하면서 글쓰기를 즐기고 연구원 누구와도 모나지 않게 어울리며 보이지 않는 연구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지금 챕터 2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죠. 나만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 천직의 시장성 검토하기. 그럼 이제 나의 기질까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시장성이 좀 있는가? 시장성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첼리스트에서 납관사로 삶을 전환하는 이야기를 다룬 일본 영화가 있다. 시신을 염하는 납관사란 직업은 나를 포함한 다른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직업인 것 같다. 그런데 고상하면서도 화려할 것 같은 첼리스트가 왜 납관사의 일을 하게 되었을까? 타키타 요지로 감독은 이 사연을 일본 영화 특유의 잔잔한 감동과 함께 굿 앤 바이에서 참으로 뭉클하게 풀어내고 있다. 전 낙관사라는 직업은 이제 저도 처음 들었네요. 납관이라는 게 이제 그 시체를 관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의사가 하는 일과는 좀 다른가요? 이 염을하고 하는 게 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대충 뭐 느낌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이고는 도쿄 한 악단의 첼리스트인데 슬프게도 훌륭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카잘스키의 재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첼리스트이다. 다이고는 악단이 해체된과 동시에 실직을 하게 된다. 고가의 첼로를 악기사에 팔고 돌아서는 다이고는 어딘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독백을 한다. 누구라도 레드오션의 정글에서 하루하루 목숨 건 전쟁을 하다 어느 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자이에서든 타이에서든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마음 한구석이 일렁이는 순간이다. 그렇게 화려한 도쿄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 다이고는 고액 수입 보장이라는 신문 광고만 보고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사장은 이력서를 보자는 말도 면접도 없이 무조건 오케이란다. 좀 두렵네요. 장기 파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는 다이고에게 내려진 첫 번째 미션은 홀로 살다 죽은 지 꽤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시신의 납관 작업이었다. 이 고독사를 한 거죠. 굉장히 이 시체 치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첫 관문치고는 쇠도 너무 세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길게 전해져 오는 진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다. 절대 임시직이라고 굳게 결심하며 아내에겐 사실을 숨긴 채로 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면은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의 수입이 너무 짭짤하다는 것이 큰 일이었다.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발목을 잡는 건 돈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크면 클수록 빠져나오기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차라리 돈이나 적으면 훌훌 털고 나오련만 다이고는 점점 더 난감한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러한 다이고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장은 이 일이 그의 천직이라고까지 하니 끔찍할 뿐이다. 한편 가만히 살펴보니 사장은 그다지 이 일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고민을 하기는커녕 일할 때 모습은 전문적인 수준을 넘어 엄숙하기까지 하다. 마치 자신만의 예식을 치르는 것 같다거나 할까. 어느 날 임신한 아내가 다이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고 결국 낙관 일을 그만두려는 그에게 사장은 생물은 생물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식물은 달라. 그렇지만 이 음식들 너무 맛있단 말이지. 미안하게도 말이야. 라고 말한다. 사실 임신한 아내에게는 사실 좀 안 그래도 좀 낙관사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겠지만 임신한 아내,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생물은 생물을 먹고 산다. 그런데 인간만 유독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는 자연순환의 법칙에 저항하는 존재이다.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피하려 하고 절대 자신이 다른 존재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은 잘하지 못한다. 이 순간이었다. 다이고가 낙관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는 순간이. 사실 그가 어떤 삶을 어디에 담아 세상과 만나느냐의 차이일 뿐 음악을 통해서든 낙관을 통해서든 그가 진정 세상에 들려주기를 희망했던 것은 사랑이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리고 들판에서의 장엄한 첼로 연주 장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다르지 않고 그의 삶을 통관하는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일로 세상과 만나느냐는 표현의 수단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지금 계속 예가 나오잖아요, 이 책에. 근데 천직의 시장성 검토하기에는 좀 알맞지 않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목구멍이 포도청 맞다. 최소한의 생존 경비 확보하기.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닥과 만나는 1인 지식 기업가들. 온라인 마케팅 전문 작가 김정한 씨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삼국지라고 한다. 중국어를 할 줄 몰라 원전을 읽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국내에 나와 있는 삼국지는 모든 번역자들의 책을 죄다 섭렵하여 내용만 봐도 누구 번역 작품인지를 알 정도라 하니 가히 그가 삼국지 사랑이 짐작된다. 그는 왜 이렇게 삼국지에 깊이 빠져 있는 걸까? 김정한 씨는 삼국지가 삶이고 스승이고 멘토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김정한 씨가 1인 지식 기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20년 전만 해도 딱히 1인 지식 기업가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나 멘토를 찾을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야생 정글을 맨몸으로 헤쳐나가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삼국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은 역할이 되어 주었단다. 삼국지는 매일을 처절하게 싸우는 그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자극이 되기도 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투쟁,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현장에서 현장으로 극한의 삶을 지나쳐온 그는 1인 지식 기업가가 되려면 최소 2년은 바닥 생활을 할 각오를 하고 시작하라고 한다. 삼국지에서 영웅들이 영웅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삶들처럼 말이다. 2년은 바닥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가 1인 지식 기업가의 길을 걸어보니 삼국지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을 지독히도 바닥까지 철저히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와신 상담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삶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 개구리가 와신 상담이 그거죠. 개구리가 이제 뛰려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걸 와신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욕망 경비라니 언감생심이다. 그럼 어떻게 욕망 경비를 통제할 수 있을지 대가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좋을 듯하다. 누가 좋을까? 이 요약본 외에 내용이 더 있겠죠. 네. 또 다음 챕터. 솥단지의 다리는 3개다. 수입의 다각화와 집중화 만들기. 최소 생존 경비 다음 3. 포트폴리오 인생. 1인 지식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감나무를 있는 힘껏 흔들기라도 할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생존 기간 연장을 위해 일감을 확보할 차례이다. 찰스 앤디는 스스로를 사회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사회 철학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는 그를 경영 구루 혹은 1인 지식 기업가의 대부라고 부른다. 그 자신은 1인 지식 기업가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완주했을까? 대가인 만큼 멋들어진 계획으로 시작하여 여유로운 발걸음을 여정을 완수했을까?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여정을 완수했을까? 찰스 핸디라는 분이 1인 지식 기업가의 대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찰스 핸디가 1인 지식 기업가로 들어선 계기는 아주 우연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겐 참 안심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인 셀을 거쳐 런던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교수에 이어 윈저성. 저 오늘 왜 자꾸 틀리죠? 그냥 대충 들으세요.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하우스의 학장을 역임하고 있던 핸디는 아직 자신의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어느 날
학교 측의 우연이 정말 우연히 젊은 후임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 진심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젊은 후임자들한테 자리 양보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저 영국식 신사의 예법상 계약을 1년 남긴 상황에서도 젊은 후임자들이 거론되다 보니 자신이 먼저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학교 측에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잡아주리라는 기대에서 그리했다고 털어놓는다. 그의 어린 아이 같은 진솔함 앞에 슬며시 미소가 나온다. 사실 예의상 거절하는 경우 있죠. 근데 다시 권하지 않으면 참 서운해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어른들은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의상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안겨줘야 돼.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고맙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 건가? 이거 괜히 드렸다가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쓰레기 되는 걸 원치 않은 거죠. 근데 제 어른들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거나 그게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딱 결심이 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이 그걸 정말 싫어하지 않는 이상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불사 학교 측에서는 정말이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요청 아닌 요청을 잽싸게 수락하여 그는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훗날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경우라도 절대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일을 2번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뼈아픈 경험에서 오는 산 교훈이었는지 짐작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핸디는 느닷없이 1인 지식 기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평상시 언젠가는 사회 철학자를 천직 삼아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집필을 하며 살겠노라 꿈을 꾸던 핸디였지만 막상 엄청난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는 1인 지식 기업가의 삶이 시작되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다고 한다. 매일 수없이 오고 가던 전화도 전부 끊기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삶은 상상했던 것처럼 좋지도 근사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멍하게 만들었다. 사실 직책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제가 참 싫어하는 분이 최근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이 직책이 없으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직책이 없어져 봐요. 누가 그 사람 찾아가는지 그냥 뒷방 늙은이지.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일도 없이. 이 사람도 그랬죠. 그냥 사람을 멍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맨 처음 그가 시도한 일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집필을 시도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도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서로 출간한 뒤에도 인쇄만으로 생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었던 것이다. 출판사 관계자들조차 말린 그 일을 접고 핸디가 시도한 다음 일은 예전에 가르치던 분야를 활용하여 여기저기서 임시 강사직을 구하는 일이었다. 결국 대가도 초기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절대 불변의 법칙 앞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작가는 목구멍이 포도청 경험이 있나 봐요. 계속 그 표현을 쓰죠. 아무래도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초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임시 강사라는 주력 일과 함께 핸디는 역시 대가답게 지필이라는 승부수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책이 나온 후에는 자신이 강사로 나가는 곳이면 어디든 책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저서를 내밀며 홍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책이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찰스 핸디는 밥벌이만을 위한 주력 일에서 해방되고 자신이 원하던 분야에 대해서만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1인 지식기업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핸디의 말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은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로서 누구든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번씩은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수익 구조를 계획하고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포트폴리오 인생이라고 말한다. 포트폴리오. 바야흐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수익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개척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핸디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인생이란 독립생활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마치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오는 독립군과 비슷한 비자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각자 시간에 따라 다양하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그림을 한번 보셔도 좋긴 한데 그림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동그라미 3개가 있고요. 이제 핸디의 초기 수입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임시 강사 동그라미 3개 중에 하나에는 임시 강사라고 써 있고요. 하나는 지필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 하나는 라디오 프로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핸디조차 1인 지식 기업가 초기에는 주력 일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차차 승부 일이 비중이 높아져 마침내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천직으로 넘어갔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주력 일이 이제 비중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주력적으로 하는 일이. 근데 나중에는 승부 일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인 지식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하는 독립생활자가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널뛰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주력일과 승부일을 어떻게 적절히 분산하고 구성할지가 게임의 관건이다. 승률을 높이려면 먼저 장래의 룰을 잘 파악해야겠다. 1인 기업가가 이제 되기 초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작가가 이 저자가 얘기했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승부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 계속 노력을 해야죠. 다양한 멘토가 필요하다. 북극성, 나침반, 그리고 내공 쌓기. 검은 바다의 길잡이. 블랙이란 영화는 무엇보다 제목의 상징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볼 수 없는 주인공 미셀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기만 했을 것이다.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단 한 사람, 엄마의 존재를 느낌으로 알아야 한다니. 얼마나 두렵고 갑갑했을까. 저 블랙이란 영화를 보지를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 블랙이라고 해서 눈만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았다네요. 누군가 우리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가두어 둔다면 정상인들은 아마 얼마 못 가서 이성을 잃고 말 것이다. 성인들을 볼 때 어린 미셀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울부짖는 것도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 그녀에게 사하이 선생이 나타난다.
그를 일깨워주고 지성을 알게 알려주며 빗줄기가 되어주고 그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안내자도 되어주는 스승으로. 아, 이 영화 한번 꼭 봐야겠네요. 내가 본다 하고 지금 이 영화도 못 본 영화인데, 아, 진짜 어떤 느낌일까요? 처절하게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이 가슴 시리게 이끌어가는 과정도 감동이었지만 그 스승이 노년에 이르러 치매에 걸리자 이번에는 그 장애투성이의 제자가 스승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순환이 더욱 뭉클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다. 들을 수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볼 수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니 말은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늘 자기 관점대로 세상 만물을 해석하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스승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어둠에 갇혀 지내는지도 모른다. 우파니샤드에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오래도록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다. 제자, 내가 준비가 되면은 내 스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적 같은 우연이 찾아와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까지 무슨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저 괴로워했던 것 같다. 갇혀있는 어둠을 자각하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발버둥만 치고 있었다고나 할까. 최소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미셸처럼 괴로움을 표현할 것이고 그래야 사하이 선생도 나타나 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의 발버둥은 스승을 끌어당기는 힘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라는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나는 뭐 얘도 해놓고 쟤도 해놓고 막 이런 준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조금 얘기가 좀 끊겼네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애를 쓰는 것도 하나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어둠 속에서의 발버둥은 스승을 끌어당기는 힘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1만 시간을 걷는데 스승이 왜 필요한가? 당연히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스승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면 너무 진부하다. 스승이라고 해서 꼭 내가 가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이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서로 분야가 같더라도 사람들은 전부 그 존재만큼이나 고유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내재된 습관처럼 그 옛날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 혹은 심지어 회사 상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게 할 일을 콕콕 집어서 지시해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1만 시간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며 1인 지식기억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습관부터 떨쳐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정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여정 구석구석 매일의 삶을 따라다니며 어찌해야 할지를 안내해줄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런 이가 있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1만 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어쩐지 스승의 개념부터 달리 생각하고 그에 맞는 멘토가 누구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잠깐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언제 멘토가 필요한지 먼저 가늠해 보도록 하자. 첫째는 길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된다.
내가 과연 현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길을 떠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짬짬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사는 것이 빡빡하고 힘든 이 순간에 하고 싶은 일을 기준으로 제2의 삶을 그려봐도 되는 건지 도대체가 스타트 라인에 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다. 말 그대로 과연 나의 이 고민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만약 그렇다 한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을 때 그때가 첫 번째로 북극성처럼 방향성이 되어줄 멘토를 찾게 되는 순간이다. 다음으로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모두가 현실적, 심리적,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 순간은 마치 미셸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하이 선생을 만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느꼈던 블랙의 세계와도 같은 느낌일 것만 같다. 이때는 북극성이 너무 멀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북극성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나침반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나침반이 가리치는 단 한 곳, 그곳을 집중적으로 뚫어야만 블랙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블랙의 세계에서 나오려면은 우리의 멘토, 스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블랙홀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했던가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힘든 일을 다 기억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 빨리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1만 시간의 여정 완주의 시간이 다가오면 태양 가까이 너무 높이 날아올라 결국 추락하고만 이카루스처럼 스스로를 과신하게 된다. 더는 북극성도 나침반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블랙홀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다. 이때 나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건 그동안 내 안에 무엇이 축적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듯 1만 시간을 걷는데 시작과 바닥 그리고 완주라는 커다란 전환의 단계마다 멘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멘토는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인 지식기억가로 가기 위해 콘텐츠를 준비하듯 멘토 또한 스스로 준비할 몫이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이제 멘토를 맡기 위한 준비를 갖춰보자. 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가 다 이제 여기 다 들어있지는 않네요. 천하 통일에 앞서 한 나라부터 장악하기, 나보다 큰 커뮤니티에서 존재감 확보하기. 그리스인 선박왕 오나시스 따라하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계발 우화치고는 의미가 꽤 깊다는 말을 해도 평상시 우화는 잘 읽지 않아 한동안 외면했던 책들 중 하나가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였다. 그런데 저자 헤르메스 김이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신을 쓴 김용규 선생님을 알고 뒤늦게 부랴부랴 읽었는데 역시 정통 철학의 기반을 둔 분이라 그런지 우화에서도 그 깊이가 느껴졌다. 줄거리는 빈손으로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던 그리스 소년이 어떻게 선박왕 오나시스로까지 성장해 가는지 이야기한 특별할 것 없는 플롯인데도 김용구 선생만의 철학적 깊이가 담겨 있어 좋았다. 여기 책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터키를 여행하던 주인공 윌리엄은 우연히 어둠 속에 처한 노인을 도와주게 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밝히는 노인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를 받게 된다. 자신은 거기에 적혀있는 지혜를 따라 하여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으니 당신 또한 그리 행하라는 가르침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젊은 시절 아리라는 애칭을 사용하던 오나시스는 그야말로 빌턴털이 신세로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게 된다. 주머니에는 단 2달치 생활비밖에 없는 상태에서 낯선 곳에서 떨어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리가 존재할 것은
오직 하나, 유태인 납비로부터 전해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기적의 캅베드 뿐이다. 당신의 생활이 걱정이 되어 캅베드 제1서를 펼쳐본 아리 앞에 나타난 말은 당장의 생활이 걱정이 되어서 캅베드 제1서를 펼쳐본 아리 앞에 나타난 말은 다름 아닌 세상 만물을 공경하라였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세상을 먼저 공경하라는 말이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낯선 세상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라고 판단한 아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당 25센트 일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 마침내 세계적인 선박왕 오나시스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캅베드 제2서에서 알려준 다음 3가지 공경법을 실행한다. 첫째는 공경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듣고, 둘째는 공경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셋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할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첫째, 공경의 대상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의 의미를 하인이나 종처럼 상대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내가 지향점으로 삼는 이가 어떤 일을 일러주는지,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공경의 대상을 기쁘게 할 것. 이 말 역시 아부나 아첨의 사다리 타기 전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대상이 기대하는 바에 충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경의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얻고자 하는 혹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셋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할 것, 여기서 좀 걸린다. 아리는 낯선 아르헨티나에서 2달치 생활비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자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비단 아리뿐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의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내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리는 캅베드의 가르침을 읽은 뒤에 그것이 자신감 결여라고 판단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스스로 미래를 그리면 그리게 될 것이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선박왕이 된다. 어떻게 해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경법이라 하겠다. 어떨까?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은가? 선박왕 오나시스도 빈손으로 출발하였다는데 나라고 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그 비법이 속한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세상을 공경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 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1인 지식기업가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일지도 모른다. 이상은 높고 목표는 거대할지 몰라도 당장은 속한 곳부터 공경하고 그곳에서 먼저 나를 알리기 시작한다면 이곳이야말로 더 큰 세상을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한 곳에서 발판으로 크게 나아가라고 하는 게 마지막 조언이네요. 아까 9가지 그 목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가지인가요? 6가지 정도만 이제 이 책 지금 이 요약본에서 나오고 있네요. 이 요약본은 북코스모스에서 가져온 요약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마 요즘 책들은 또 약간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래도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1인 지식 기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온 예제들, 책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기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